빛의 속도가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측정된다는 사실은 당시 과학자들에게 매우 큰 과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움직이는 사람과 정지해 있는 사람이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 속도가 다르게 측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공을 앞으로 던지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공의 속도를 그대로 측정하지만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속도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에 익숙합니다. 이하지만 빛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빛을 향해 움직이든 반대로 멀어지든 매우 정밀한 실험에서는 언제나 같은 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2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가정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 한 문장은 물리학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면 변해야 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온 공간과 시간이었습니다. 즉,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일을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속도가 매우 빨라질수록 움직이는 시계는 외부 관측자에게 조금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길이 역시 운동 방향으로 조금씩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작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운 환경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GPS 시스템도 이러한 상대론적 효과를 계산에 포함합니다. 만약 이를 보정하지 않는다면 위치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오차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대 기술 속에서도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물리학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왜 시간이 앞으로만 흐른다고 느낄까요? 기로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공간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시공간 구조 속에서 이해합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서 위치를 바꾸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시간이라는 축을 따라 계속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힘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시공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는 단순히 매우 빠른 이동 속도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우주의 속도 제한이라기보다 반시본, 시공간의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상수 2%로 이해합니다. 리처드 파인만 역시 자연은 우리의 직관보다 훨씬 풍부하며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갈 수 있다고 여러 강연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상들은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호기심은 달의 운동을 설명했고, 달의 운동을 연구하는 과정은 행성의 질서를 밝혀냈으며, 빛의 움직임을 탐구한 끝에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탄생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거창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익숙한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자연의 법칙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관측과 새로운 질문은 우리의 우주관을 계속 넓혀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우주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당시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고 해성의軌도를 예측하며 자연이 하나의 수학적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17세기 사람들은 빛이 순간적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은 의외로 먼 우주에서 이루어진 천문 관측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위성 가운데 하나인 이오를 오랫동안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오는 일정한 주기로 목성의 뒤를 지나갔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움직임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하나의 거대한 우주시계처럼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역학을 이용해 이오가 언제 나타날지를 계산했고 대부분의 경우 예측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오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나타났고 다른 시기에는 반대로 조금 늦게 관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 실수나 관측 오차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과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레 김메르는 이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목성에 가까워질 때에는 이유가 예상보다 조금 빨리 보였습니다. 반대로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질 때에는 관측 시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위성의 운동이 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가만 빛은 즉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목성에 가까우면 빛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멀어지면 이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 차이가 관측 시간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빛에도 유한한 속도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후 더욱 정밀한 실험과 측정을 통해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9천 규박 치시규만 미터라는 값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매우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혁 현대 물리학에서는 자연이 허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로 이해됩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 전자기파의 움직임, 우주의 구조까지 모두 이 속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모든 관측자는 같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게 될까요? 기로의 질문은 다시 한번 기존의 상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한 젊은 물리학자가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온 공간과 시간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후 특수상대성이론으로 이어졌고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이해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구의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우주를 어떻게 새롭게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은 단순히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훨씬 더 멀리 밤하늘을 천천히 움직이는 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는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특별한 천상의 법칙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달도 사실은 지구를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처음에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는 생각이지만 이 질문은 현대 천체역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뉴턴은 하나의 간단한 상상을 제시했습니다. 매우 높은 산 정상에서 대포를 수평으로 발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포탄의 속도가 충분히 느리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중력의 영향을 받아 지면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면 더 멀리 날아가겠지만 결국에는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계속 높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가 완전히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둥근 행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포탄이 앞으로 이동하는 동안 지구의 표면 역시 곡선을 따라 아래로 이어집니다. 만약 포탄의 전진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중력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지구의 곡면도 같은 비율로 아래로 이어진다면 포탄은 끝없이 지면을 비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결코 땅에 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궤도 운동입니다. 달 역시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달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옆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계속 궤도를 따라 공전합니다. 다시 말해 달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면서도 계속 지구를 비껴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위성 역시 완전히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도는 위성도 엔진으로 계속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속도를 유지한 채 자유낙하라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안정적으로 공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턴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그는 중력이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수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구 표면보다 훨씬 멀리 있는 달에도 중력이 작용한다면 그 힘은 가까운 곳보다 약할 것입니다. 혹하지만 얼마나 약해질까요? 이 수많은 계산 끝에 뉴턴은 놀라운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중력은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배 약해지고, 레로 3배 멀어지면 9배 약해집니다. 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관계는 행성의 운동과 위성의 귀도, 해성의 움직임까지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 천문 관측 결과가 이 계산과 매우 잘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과 달의 공전은 전혀 다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법칙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자연이 매우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공통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물리학과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류는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고 일식을 예측하며 우주 탐사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하나의 답을 얻을 때마다 새로운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중력의 원리를 이해한 이후에도 아직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현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깎인. 바로 비필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천문학자들이 목성의 위성을 관측하던 중 발견한 작은 시간 차이가 어떻게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측정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편안히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동 중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깊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우주에 관한 질문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은 가만히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우리의 직관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자연을 이해하려면 익숙한 상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상일수록 그 안에는 예상하지 못한 원리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하울이는 정말 멈춰 있는 것일까요? 이 혹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가 모든 존재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특별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초속 290교 치박군 규준이 스박 58미터 우리가 흔히 빛의 속도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빛이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에서 이 숫자는 단순한 속도의 의미를 넘어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왜 자연은 이 값을 넘는 운동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왜 모든 물질과 정보는 이 한계를 기준으로 움직일까요? 이 질문들은 오랫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름은 오늘의 여정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일상에서 쉽게 지나쳤던 현상들이 어떤 물리 법칙으로 설명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도 하나씩 연결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질문조차 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물체는 왜 아래로 떨어질까요? 키로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무에 달려있던 열매도 결국 땅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위당연함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치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물체의 낙하를 정밀하게 관찰하며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기의 영향을 제외하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같은 방식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갈릴레오는 경사면 실험을 통해 낙하 운동을 반복적으로 측정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물체는 아래로 떨어질수록 계속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자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연구는 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우주 전체로 확장한 인물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과 밤하늘을 도는 달이 서로 전혀 다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질문은 이후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고, 인류는 처음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뉴턴이 어떻게 달의 움직임을 분석했고, 왜 모든 천체가 끊임없이 떨어지면서도 그 위도를 유지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